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세 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다리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세 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에 위치한 세메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분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자는 되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 A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매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매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매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매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매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일본 후쿠이현,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오시마 섬. 오시마 섬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GPS 오류가 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물체. 정말 소름 돋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에이.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뚝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져요? 말이 이게? 돼? 그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유. 바로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을 어겨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어겼길래 사람 머리가 떨어져?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행동. 바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죽은 자의 세계로 옮겨져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데? 오토바이라고 도전? 저기 모터 없는 안 되는 데 같아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데 같아요.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금기 행동. 자정에 이 섬의 빨간 다리를 절대 건너지 말 것. 밤에 오시마 섬의 다리를 건너면 마치 물귀신처럼 죽은 자들의 팔이 몸에 달라붙어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정도 다리는 밤에 가긴 좀 무서운데요? 아, 너무 무섭지. 굳이 저런 얘기가 없어도 밤에 저길 가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흉흉한 괴담이 생긴 건지. 오시마 섬에 흉흉한 괴담이 떠도는 이유. 바로 이곳이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시마 섬에서 가까운 곳에 일본의 해안 경승지이자 자살로 유명한 절벽 도진보가 있는데요. 아이고. 종종 도진보에서 자살한 시신들이 오시마 섬으로 떠내려와 그 혼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마 섬의 빨간 다리를 건널 때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냥 거기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모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시신들이 모이니까. 저기 갔다가 그런 걸 또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오시마 섬의 괴담이었습니다.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아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 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그냥.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얘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우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를 나오죠.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뭐야?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에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황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한어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뭐 후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내가 뭐야, 이게? 이거요. 아니, 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거예요? 할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에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시 읽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로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 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 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 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 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 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 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 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 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 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 군이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 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나왔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치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2001년 8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산. 밤 9시쯤 A씨는 약수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에서 내려온 A씨. 그런데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동네 주민 2명 또한 저녁 무렵 약수터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목격. 놀라서 뛰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여러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인데 이 잘못 보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약수터에 올라갔던 한 노인에 따르면 약수를 담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가지를 쓱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무섭네요. 노인이 바가지에 약수를 떠서 건네주자마자 촤 바닥에 떨어지는 물속. 노인이 뒤를 돌자 그곳엔 턱이 없는 귀신이 빤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물이 바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먹자마자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죠. 조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무섭죠? 오, 무서워. 약수터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자 주민들이 애용하던 약수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마을 노인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약수터 인근의 지역 문화센터 측에 귀신을 쫓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문화센터에다가 구슬해달라 그러죠? 알고 보니 예전 약수터 주변에 무연고 분묘 4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분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측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2001년 9월 11일 장장 8시간 동안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 9월 낚시꾼들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저수지. 밤낚시를 즐기던 A씨가 대어를 잡고 기뻐하던 그때 어? 잠깐,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목격한 A씨. 밤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뭘 목격해요? 무슨 뭐 괴물 이런 거 떠 있었나? 저수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의문의 흰색 물체.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좋게 2.5m는 넘어 보였는데요. 긴 머리 사이로 A씨를 빤히 쳐다보던 두 눈을.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5m는 뭐예요? 서장훈보다 더 큰 거. 서장훈도 그러죠. 네. 뭐야? 물귀신인가? A씨가 이 귀신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달린 댓글. 헐, 저도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하다가 오싹한 경험했어요. 네,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한동안 낚시는 못 가겠네요. 뭐야? 이 저수지는 물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니 위령제도 올렸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위령제도 올렸었고 그래서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면서. 네, 뭐 이 얘기인 건데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봐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터네 터. 터줏대감이신데? 2015년 6월 또 다른 낚시꾼 B씨에 따르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없는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나타나더니 B씨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요. B씨가 목격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그린 사파라고 합니다. 저거 그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저수지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저수지에서 4인 가족 동반 자살. 이 저수지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일각에서는 그 죽은 원혼들이 저수지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2015년 해당 저수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그 안 좋은 소리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닫아버렸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지구역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에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기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필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명문대 서울대학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이것이 서울대에는 없다는데요. 바로 예비 합격자 번호.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불합격자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예비 번호.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그 이유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던 한 괴담. 풍문에 의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싸! 나 예비 1번이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울대에도 예비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비번호 때문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번호 1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니 바로 살인 청부. 에이, 그런데 다행히도 청부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이 알려져 이후 서울대에선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됐다는데요.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 입학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라는데요? 라는 인증글까지 올라와 논란에 덩불을 붙였죠.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괴담이 뭐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고 서울대 만능주의고 그런 게 좀 만연했었으니까 당시에는. 뭐 오죽하면 예서가 김주영 선생님을 고용해서 맞아요. 코디네이터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서울대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드라마가 서울대 청부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대 의대 청부 살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실검에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이 괴담에 산통을 깨는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대는요. 예비번호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대요. 아, 아니 근데 왜 유독 다른 대학교는 알려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학교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 서울대 관계자가 답을 해줬는데 예비번호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입시, 성적 괴담, 이 모든 게 어쩌면 수험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괴담은 아닐까요? 저게 정답입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 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 이거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주,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죽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대단한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괴담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못해 기정사실처럼 믿고 있는 괴담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대. 지하철도 아래인데 그 아래 또 지하철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비밀 지하 노선을 만들었을까?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허. 국가 기밀 뭐 차원에서. 예전에 뭐 국가 기밀. 네. 괴담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인 스탈린.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로 비밀 별장에서 은둔하다시피 생활했고요. 자신의 경호원 외에는 자식들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정도로 암살 편집증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에 따르면 이 몸이 대표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은밀히 만들어라. 미소 냉전 시기 암살을 병적으로 두려워한 스탈린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밀 지하철 노선 일명 메트로 2를 만들라고 지시.
이 메트로2는 스탈린의 교회 별장, 국방부, 군사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들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기도 이제 정권을 잡기 초반에 워낙 많이 숙청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 암살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지하 노선이 무려 지하 15층 깊이에 약 15,000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지하 도시, 일명 라멘키로 이어진다는 괴담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는 핵 전쟁이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부 엘리트들만 수용하기 위해 개발, 최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음식 창고, 발전기, 수면 구역 등을 마련해뒀다고 하는데요. 필요는 하겠지만 또 씁쓸한 게 이게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살겠다고 또 이런 거 마련해 놓은 거 보면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인들이 이 괴담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 국방부에서도 메트로2의 존재를 의심. 1991년 메트로2로 추정되는 노선도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소련 출신 정치인들이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엔 러시아 도시 탐험 크리에이터가 모스크바의 지하철 영상들을 우크라이나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중에 메트로2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일각에선 지하에 기밀 시설은 있으나 괴담 속 메트로2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메트로2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9년 5월 프랑스 루아레주의 중심 도시 오를레앙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윗골목에 사는 여자가 도로패 갔다 실종됐대. 아 또?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옆 학교에 다니는 애도 그 매장에 갔다가 실종됐잖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르페란 이름의 의류 매장을 포함해 무려 6곳으로요. 피해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만 없어졌다면 납치 의심이 좀 되네요. 뭐 납치하는 조직들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인신매매범들. 그렇지. 뭐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의 내막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장에 젊은 여성 손님이 방문하면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요. 어머,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저기 탈의실 가서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을 감금. 와. 그리고 탈의실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로 데려가서는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결박해 루아르강에 대기 중인 보트에 태워서요. 중동이나 남미로 보내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처음엔 의류 매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요. 5명, 10명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실종자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 이제 그 매장 그 근처에는 뭐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무도 안 가겠는데요. 야, 근데 탈의실이란 공간이 되게 무서운 그렇지. 공간이네. 뜻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잖아. 걸어 들어가서 잠그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 없을 수밖에 없지. 와, 너무 무섭다. 이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를레앙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매장들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 오를레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은 사실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가짜 괴담. 뭐 하는 거야? 당시 언론에서도 실제로 오를레앙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들이 실종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를레앙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에 주목. 유대인들이 경찰들을 매수해서 실종 사건을 덮은 게 분명해. 실종 사건이 허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론으로 발전. 결국 괴담에 등장한 일부 매장은 폐업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괴담을 맹신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시작된 괴담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네요. 게다가 뭐 지목된 매장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참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 반감. 정말 차별이 팽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괴담,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이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이 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포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B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두 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금만 바꿔도 그죠? 네, 팍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철도성의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이로 귀신 같은 거.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트모의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두 기자님 혹시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면 뭔가 더욱더 이 죽음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시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후, 20년 후쯤엔 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들면 한 70 정도 되면 네, 10년 더 후? 현실적으로 저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70이면 5년 5년 뒤인가요? 올해는 초동안.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동묘지. 이 묘지는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알려져서 일명 100계단 묘지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이 묘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묘지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시간, 정확히 자정에 이 묘지에 있는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완전한 어둠에 묻힌 밤. 인적 하나 없는 공동묘지에서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 들판 쪽을 바라보면요.
장의사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환상. 그것이 바로 백계단을 오른 자의 죽음. 언제 어떻게 죽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갈 때도 하나, 둘, 셋.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도 센 계단 수가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100개라면 장의사 유령이 보여줬던 미래의 죽음은 거짓. 하지만 내려갈 때 센 계단 수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다면 장의사가 보여준 당신의 죽음은 진짜.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100계단 묘지괴담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퍼졌던 탓일까요? 현재 묘지는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는 출입 금지. 괴담처럼 자정에 계단을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묘지의 계단은 공사를 거쳐 총 60여 개의 계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괴담의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보여준다는 공포의 100계단 묘지괴담. 과연 당신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팔리 고속도로. 이곳의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파누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이 팔리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버스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 이에 버스 기사는요. 금기 사항을 어긴 승객을 색출. 그것을 버스 밖에다 버리고 나니 그제야 버스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부적 같은 거요? 뭐예요? 불길한 뭔가를 갖고 탄 것 같은데. 불길하죠. 종교적인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들 다 아는 건가 봐. 다 그치. 알죠. 오아후 섬의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절대 지녀서는 안 되는 그것. 그것은 바로 삼겹살. 에이, 뭔 소리. 어딘데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오아후 섬. 돼지고기를 지닌 자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으리라. 아, 돼지고기네. 베이컨도 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팔리 고속도로에서 돼지고기를 운반하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알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 돼지신인가? 저기 사는 그 산신령 같은 애는 돼지를 되게 싫어하나 보다. 아, 이슬람교인가? 이 현지에서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요. 화산의 신인 펠레와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 사이입니다. 하지만 잦은 싸움 끝에 결국 이별했고요. 이에 오아후 섬을 양쪽으로 쫙 갈라서요. 섬의 서쪽은 펠레의 영역, 그리고 섬의 동쪽은 카마푸아의 영역.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반대편에 머무르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때 돼지고기는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의 일부로 간주.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산의 신인 펠레의 영역으로 가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돼지고기를 지니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펠레가 보낸 노파가 하얀 개를 안고 길을 막아서며 어딜 감히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나가려고 해! 그러면서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가 하면 심할 경우 사고까지 발생. 결국 안전하게 길을 지나가려면 노파의 개에게 돼지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니고 있는 돼지고기를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현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괴담을 믿어서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만은 소시지든 샌드위치든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 어떤 것이든 지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살해한 휴양지 키웨스트 섬. 이곳에는 해밍웨이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캡틴 토니스 살롱이라는 유명한 술집이 있는데요. 키웨스트 섬에 방문한다면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 이 술집 바에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말이죠. 절대로 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영업이 끝난 고요한 밤만 되면 이 문을 두드리며 이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유령. 토니 하고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 유령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런 괴담이 퍼진 이유는 더욱 섬뜩합니다. 1851년 해당 건물은 키웨스트의 첫 영안실로 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자리 잡은 큰 고목나무는
한때 각종 범죄자를 처형하던 교수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처형된 유령들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고요한 밤이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술집에서 가장 많이 목격된 유령 중 하나, 바로 피로 뒤덮인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유령인데요. 16명의 해적은 물론 이 가족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의 유령 또한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갔던 데니까 가보려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 유령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있죠, 다크 있죠.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 건물은 시가 공장, 주류 판매소를 거쳐 1933년 술집으로 오픈했고요. 1958년 주인이 바뀌며 이름도 현재 캡틴 토니스 살롱으로 바뀐 건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1980년대 바닥 공사를 하던 중 15구가량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며 흉흉한 괴담에 힘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괴담 없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언젠가 평화로운 섬 키웨스트의 이 술집을 찾게 되신다면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유령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남쪽 홍콩섬엔 6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와푸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지만 어째서인지 서서히 몰라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자, 문이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네, 다 닫혀 있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와푸촌이 지어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 후 인근 폭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괴담이 전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1980년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 폭포에 놀러 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수 중이던 한 여인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세수를 하던 여성이 고개를 든 그 순간 저 누나 얼굴이 없어. 와푸촌에 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폭포에서 얼굴 없는 물귀신을 목격. 그뿐만 아니라 하굣길 아이들이 이 폭포에 빠지는가 하면 성인도 무엇인가 홀린 듯 폭포에 뛰어드는데 폭포에서 매년 의문의 익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고 표지판까지 세웠지만 폭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와푸촌 주민들은 폭포에 사고를 유발하는 물귀신이 있다라는 괴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괴담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사고가 자꾸 나니까 괴담을 사실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폭포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주민들을 학살. 그리고 와푸촌 터는 태풍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동묘지로 쓰였다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고 없는 시신들을 이 폭포에 버렸고 이들의 원혼이 폭포에 떠돌며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괴담들을 믿는 와푸촌 주민들은 매년 재물을 대신할 일종의 부적을 만드는 등 와푸촌에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근거한 얘기니까 더 이 괴담이 믿겨지는 거죠. 맞아요. 물귀신이 존재하든 괴담이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야,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2015년 9월 17일 제45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토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야심차게 내세운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백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백신 파이어! 아니 백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백신은요.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영유아들이 필수로 접종하는 MMR 백신인데요. 아시죠? MMR 백신에 네. 이제 곧 맞아야 돼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십 차례 MMR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지? 그가 백신 회의론자가 된 이유. 1998년 2월 영국의 유명 엘 의학 저널에 실린 영국 왕립자율병원의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논문에 따르면요. 왕립산하병원에 입원한 자폐아 12명 중 8명은 원래 자폐 증세가 없었는데 MMR 백신을 맞고 2주 만에 자폐 증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진짜요? 갑자기 맞기 무서워지네.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후 서구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백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2004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자, 웨이크필드의 1998년 논문은 가짜다. 아니? 논문인데? 논문인데 가짜라고? 자, 영국 주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필드 박사가 언급한 자폐아 12명 중에 일부는 1994년 MMR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작용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 웨이크필드 박사에게 40만 파운드, 당시 우리 환율로 약 9억 3천만 원을 주고 소송에 유리한 논문을 쓰도록 사주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 냄새 나네. 결국 2010년 2월 엘 의학 저널은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을 전면 철회. 아하. 같은 해 5월 영국 의료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고 합니다. 아니 논문에 학술지에 이렇게 실렸으면은 부모들은 백신 안 맞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맞힌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안 논문 맞췄는데. 보고 안 맞췄는데 그 병에 걸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런 아기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있었을 거고. 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백신 괴담의 여파였을까요? 2018년도부터 홍역이 대유행. 진짜 저 웨이크필드 저 사람은 정말 중벌을 받아야겠다. 천벌만해. 처벌 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이 만들어낸 백신 괴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오, 화려하네.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 저거.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여름에 많이 듣죠 예.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신고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들을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죠?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만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적 출 괴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도시 괴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적, 성별만 다르고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특종.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두려운 현실 괴담. 그 괴담들에는 일련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코드죠? 자, 공포 괴담 공식 그 첫 번째. 주인공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아 맞아. 실제로 2013년 광주광역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신장 적출 괴담. 내용인즉슨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목에 주사를 놓고 신장을 적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해자는 내 친구의 아는 형.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지. 얘기한 거야 아무나.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포 괴담 공식 두 번째. 구체적인 지명. 맞아. 자, 정 기자 혹시 네네. 이 학교 다닐 때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뭐 저거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맞죠?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고대가 왜 듣죠, 그를? 아니 그 신촌에 가면 그 레스토랑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신촌으로 와요. 아남포 그래. 있지. 자, 신촌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 괴담인데요. 맞아. 한 긴 머리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라는 유명한 괴담인데요. 대체적으로 괴담의 제목은 자유로 괴담, 수원역 괴담, 부천 터미널 살인 괴담 등 아주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담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애매하게 얘기해놓고 지명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사는 도시의 괴담. 당신은 지금 어떤 괴담에 빠져 있으십니까?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연하지.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오, 이거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실화야 이게? 100% 괴담은 아니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래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렇게 왜 그래? 아니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이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 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 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 살인마는 땅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에이 진짜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을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